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그런 그 순서대로 이제 오늘은 대사, 이제 혈행, 대사 증후군과 혈행, 그다음에 혈중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당 조절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실전 사례에서 이제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혹시 이제 그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이제 그 강의 후반부에 채팅창 활성화 해드리면 그때 궁금하신 점 이렇게 올려주시면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시간 관계상 오늘 답변을 못 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4주 과정이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진행했을 때에도 그럼 4주 과정 끝나면 그 다음 주에는 또 그 주에 나온 질문을 답변해 드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 스페셜 세션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과정의 목적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부분들, 정확하고 과학적인 그런 상담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론적이나 경험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면은 더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영양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부분들을 더 많이 알게 되시면은 또 상담도 더 잘하실 수 있고, 또 내가 스스로 이제 알게 되는 부분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더 많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정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고객 신뢰 확보 및 서비스 품질 제공,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 있지만 사실은 우리 고객들이 봤을 때 우리 아메이 ABO 리더님들은 정말 뭔가 신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믿을 만하다라는 그런 어떤 그 뉘앙스를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심의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이제 광고 심의 그 규정이 이제 자율심의로 바뀌면서 보다 자율성이 좀 증가하긴 했지만 법적 책임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어떤 그런 처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의료법이나 또 건기식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지금 환경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과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이 웰니스랩은 그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 기반 환경과 이제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모든 그런 관련된 그런 그 규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규정에 정확하게 부합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책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강관리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식품안전나라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허가받은 모든 영양소, 그다음에 기능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국가가 운영하는 식약처의 공식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마이 웰니스 랩을 활용하시는 데에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안전나라라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제 식품안전나라 검색하셔서 이제 접속하시면은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상담 메뉴가 있습니다. 상담 메뉴에 식품안전제 이라고 하는 그런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건강기능식품 검색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의 정보, 그다음에 기능별 정보,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 원료별 정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그 건강기능식품 모든 정보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뿐만이 아니라 영양소 관련된 기능성까지 다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영양소에 대해서, 또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집대성되어 있는 그런 종합적인 그런 정보 전달 창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메뉴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를 만약에 클릭을 해보면, 기능별 정보를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쭉 인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인체 각 어떤 그 조직, 기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각각의 기능성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의 이 기능별 정보는 인체에 유익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인체의 구조 및 기능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런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대한 부분들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그 클릭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혈행이라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혈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혈행 개선이 중요한 이유, 그다음에 쭉 내려 보시면 혈행 개선과 관련해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또 혈액순환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분들, 이 성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들이 바로 우리나라 지금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든 성분들이 다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고시형 기능성 원료가 있고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잠깐 뒤에서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우리 정의를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의 역할에 관한 정의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과연 건강기능식품이냐? 일상 식사에서 이제 결핍되기 쉬운 그런 영양소, 또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역할에 관한 그런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식품의 기능은 주로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기능은 영양기능. 그러니까 생명 및 건강 유지와 관련되는 영양기능, 그다음에 2차 기능은 기호적인 맛, 냄새, 색 등 기호적인 기능이 있고, 3차 기능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생체 조절 기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세 번째 생체 조절 기능에 초점을 맞춘 그런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적 규정을 보면, 법적 정의를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법에 따라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증 마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제품이 정말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때 라벨을 보시면요, 아니면 그 겉에 포장을 보시면은 이 건강기능식품 이 마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이제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지 좀 약간 혼돈이 오시는 그런 제품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크릴 오일이 엄청나게 부각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크릴 오일이 건강에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과장 광고들이 너무 많았고, 사실 크릴 오일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식품이었어요. 근데 워낙 그런 그 광고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고객분들, 소비자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이구나라고 이제 혼돈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그런 또 유사한 또 그 소재 그 원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알부민이에요. 알부민. 우리가 TV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인터넷도 보시면은 알부민에 관련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사실 알부민은 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네, 건강기능식품이란 마크가 있으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원료를 이제 등재된 식품공전에 등재된 원료를 사용해야만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료에는 이제 고시된 원료와 개별 인정 원료가 있거든요. 이제 고시된 원료는 뭐냐면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바로 이제 고시된 원료입니다. 고시된 원료에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과 같은 그런 성분, 영양소로서 95가지 지금 현재 원료가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원료들은 아무나 다 이 원료를 사용해서 건강기능식품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만들 수 있고 우리 리더님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비타민 C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그 제조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제 이름이 붙어 있는 제 이름을 브랜드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나 다 만들 수 있다. 이게 고시형 원료고, 개별 인정 원료는 이제 어떤 뭐 회사나 개인이 개별적으로 어떤 그
근거 자료들을 제출하고 또 독성 시험, 기능성 시험 등을 다 거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 영양소는 건강기능식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그런 원료를 개별 인정 원료라고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200여 종의 기능성 원료, 개별 인정 원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개별 인정 원료는 6년간 독점권을 인정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고시형 원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기능성 내용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 건강기능식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소들의 기능성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근데 우리가 보통 건강기능식품 하면 그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혹은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런 표현 절대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영양소들은 이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그러한 제품이 아니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제품이고 또 의약품과의 그런 혼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질병에 대한 표현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딱 3가지 영양소만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을 이라는 그런 클레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뭐냐면 칼슘과 비타민 D는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일리톨 같은 경우는 충치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3가지만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영양소에 대해서는 절대로 질병과 관련된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기능은 생리활성 기능. 인체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 앞에 우리 인체 모형이 있는 그 화면 보셨잖아요. 각각의 기관 조직에 해당되는 생리학적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생리활성 기능은 31개의 기능성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개의 기능성 아니면 다른 기능성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기능성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제품으로 출시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영양소 기능. 영양소로서 우리 생명활동 유지에 꼭 필요한 그러한 기능을 영양소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2번째 생리활성 기능을 보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1개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죠. 여기 해당되지 않는 그런 기능성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대부분 다 제품과 연관된 또 모든 기능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기억력 개선이라든가 쭉 보시면 갱년기 여성 건강, 혈당 조절, 피로 개선,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인지 기능 다 있죠. 이렇게 31개의 기능성 그리고 이 기능성에 어떤 영양소가 해당되는지 또 그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우리가 이제 잘 연결해서 파악할 수 있으면 훨씬 효율적인 그런 상담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3번째 영양소 기능, 영양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그 기능성 성분 중에서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식이섬유, 필수 지방산 등 해가지고 우리 그 생명활동 유지에 필요한 그러한 성분들을 우리가 영양소라고 해서 28가지를 따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생리활성 기능성 성분과 별도로 해서 비타민, 미네랄에 해당되고 기능성 원료가 이제 영양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기능성 원료가 영양소까지 포함하고 있고 생리활성 기능성 성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기능성 원료 중에서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또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과 성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 영양성분을 영양소라고 더 작은 범위가 되는 거고 나머지 기능성 원료에서 영양소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기능성 원료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루테인, 밀크시슬, 오메가3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성분들 이러한 성분들을 기능성 원료. 사실은 크게 이제 구분하는 엄격하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기능성 원료하고 영양소는 약간 틀린 개념이다. 영양소는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렇게 원료로 사용되지 않는 영양소도 많아요. 사실은 예를 들면 나트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나트륨을 줄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현대인들의 식생활을 고려했을 때 나트륨도 줄여야 되고 인도 줄여야 되고 근데 사실 나트륨과 인은 우리 생명활동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긴 합니다. 영양소이지만 나트륨과 인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없죠. 우리가 줄여야 되는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성 원료는 대부분 다 인정을 받은 기능성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식품 관련 법규를 보면 이제 영양소에 대한 기능성이 너무 제한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허위 과대 광고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기능성에 대한 표현을 많이 제약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좀 더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비타민 C를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서 비타민 C의 기능성 하면은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비타민 C의 기능성만 해도 어마어마 많을 거예요. 근데 네, 식품 공전에서 이렇게 지금 허용하고 있는 범위는 결합 조직의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 철분의 흡수에 필요하다. 그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이렇게 세 가지만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다른 비타민 C의 기능성을 우리가 표현하거나 언급하게 되면은 과대 광고를 본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한정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마그네슘을 볼까요? 마그네슘 보면 에너지 이용에 필요하고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학술적으로 네, 지금 마그네슘의 기능성을 보면 네, 인체에 매우 중요한 필수 무기질이고 우리 체내에서 300개 이상 효소 작용에 관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생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마그네슘의 영양적 기능성을 보면 쭉 그냥 딱 정리만 해도 학술적으로 검증된 그러한 영양의 기능성만 보더라도 12가지나 되잖아요. 그중에 에너지 1번, 2번, 3번만 지금 기능성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4번부터 12번까지는 심혈관 건강, 골격 형성 유지, 혈당 조절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다 검증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기능성을 표현을 한다는 것은 좀 법적으로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또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마그네슘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한 기능성과 관련하여 이제 마그네슘을 필요로 하는 다른 그런 고객분들에게 잠재적 고객분들에게 마그네슘을 또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런 건강영양 아카데미의 또 중요한 어떤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아까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의 어떤 그러한 그 카테고리, 그다음에 마이 웰리스 랩에서 제안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건강 솔루션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해가지고 우리 기능성 내용을 카테고리를 이제 크게 4가지로 나눴고 이 4가지 1강, 2강, 3강, 4강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네, 건강 필수 조건, 대사, 혈행 관리 최적화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대사 증후군과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 건강에 관련 내용들로 구성을 해봤고요. 또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영양소나 어떤 건강에 대한 이런 단순한 정보나 원론적인 설명에 국한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 사례를 또 분석하고 네, 또 우리 그 한국아메이의 강사분들이나 또 저도 이제 한국아메이 강사 출신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딱 강의를 했을 때 항상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런 질문들을 쭉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네,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 상담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들으신 다음에 그럼 궁금하신 점, 또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그 내용을 또 중심으로 또 보다 심도 깊은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것을 과정의 좀 목적으로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 첫 번째 내용,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내용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가능하면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말 그대로 대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현대인들에게 대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더 안 좋아지면 질병의 상태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대사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떤 대사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네, 딱 2가지입니다. 당대사와 지방대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당대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결국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제 당뇨가 온다는 거고, 지방대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뭐예요? 지방이 대사가 안 되고 몸에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만이 되는 거잖아요. 비만이 되면 염증이 생기고 이 비만으로 인한 그런 건강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대사증후군을 우리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다. 그 인슐린 저항성이 결국 혈당 문제도 유발시키고 또 지방의 대사 문제도 유발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 그럼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 대사증후군이다. 인슐린 저항성이 대사를 비정상적으로 만든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인슐린 저항성은 또 어떤 상태와 똑같은 의미냐면 만성 염증 상태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만성 염증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만성 염증 상태, 그 비만도 염증 상태예요. 비만은 저강도의 전체적인 염증 상태를 우리가 비만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 염증, 비만, 인슐린 저항성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당뇨, 고혈압, 뇌졸중, 통풍, 이상 지질혈증, 심장병, 암, 염증, 심장질환, 비만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게 건강 관리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 대사증후군은 이렇게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둘레, 비만도죠. 허리둘레, 중성지방 수치, 혈압, 공복혈당,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이 5가지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대사증후군 판단하게 되는데 이 5가지 기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정상 범위에 벗어나 있으면 대사증후군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가지 이상?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 성인들 중에서 이 5가지 그 기준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들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25% 정도 됩니다. 25%.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분은 이 대사증후군에 이미 대상이라는 것, 대사증후군에 이미 걸려 있다. 그러면 대사증후군 위험군이라고 있거든요. 이 5가지 중에 하나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대사증후군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 위험군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그럼 얼마나 될까요? 이 5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들의 비율은 75%. 그러니까 4분 중에 3분은 대사증후군 위험군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잘 파악을 하고 진단을 하고 또 예방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만 현대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사증후군 판단을 받게 되면요, 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이 2배가 증가하고 당뇨의 발병 가능성 5배가 증가합니다. 당뇨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현대인들이 많이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대사증후군을 잘 관리해야 된다. 첫 번째는 혈행 개선이 필요합니다. 혈액의 흐름. 혈행 개선이 잘 안 되면 동맥경화나 뇌졸중 등과 같은 뇌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높은 혈당, 혈압, LDL 콜레스테롤, 또 흡연과 스트레스, 음주, 노화로 인한 또 혈관 탄력성 저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혈행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이 되고, 이제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은행잎춤 이 3가지가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인데 왜 3가지 넘죠? 훨씬 혈행 개선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아주 많은 그런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도 있잖아요. 고시형 원료도 있고 개별 인정형 원료도 있고. 근데 이 3가지만 보여드린 거는 뉴트라이트 제품에 이 3가지 영양소가 포함된 제품이 있기 때문에 3가지 보여드린 거고 나머지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영양소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영양소가 혈행 개선에 필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메가3, 첫 번째 오메가3죠. EPA, DHA. 기능성 내용은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그 다음에 건조한 눈을 개선해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4가지이지만 이 4가지 기능성을 다 표현할 수 있으려면은 그 하루 섭취량 기준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EPA, DHA 합으로서 0.5에서 2g까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려면 0.9에서 2g까지,
건조한 눈을 개선해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0.6에서 1g까지의 EPA, DHA 합해서 이 정도 양을 함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0. EPA 합쳐서 0.8g이 들어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0.8g이 들어있으면 기억력은 안 되네.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0.9g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0.8g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함량에 따라서도 우리가 기능성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네, 뉴트라이트 마린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을 다 충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기능성 내용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섭취 주의사항은 의약품,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화제. 이게 다 혈행과 관련되어 있는 약품이잖아요. 이 약품과 같이 병행했을 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네. 왜냐하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혈액을 묽게 하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그런 성분인데, 우리가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항혈압강화제인데, 이렇게 약품과 오메가3 지방산을 같이 섭취하면 혈액이 필요 이상으로 더 묽어지게 되면 우리 체내에서 출혈이 있을 때 잘 지혈이 안 되는, 피가 너무 묽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섭취하실 때 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것을 권장을 하는 거예요. 지방산과 관련된 뭐 감마 리노렌산도 그렇고 오메가3 지방산도 그렇고 이렇게 지방산과 관련된 CLA 있죠. CLA도 지방산이죠. 그 체지방을 이제 분해시키는 그러한 성분이 CLA, 특히 지방산 관련된 제품들은 혈액 응고, 혈액 순환과 관련된 의약품과 섭취할 때 주의를 하시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네, 두 번째 우리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바로 감마 리노렌산 GLA입니다. GLA는 기능성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첫 번째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개선. 그 앞에 오메가3 지방산과 차이가 있다면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 개선, 혈행 개선. 감마 리노렌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개선. 혈행 개선은 공통적이지만 중성지방을 또 개선에 도움을 주느냐,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느냐,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월경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를 개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마 리놀렌산은 생리활성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을 하는데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프로스타글란딘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1개월이 있고 2개월이 있고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5개월까지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 논문의 그림에서 보시면 프로스타글란딘 2개월이 많아지면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고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개월이 많아지면 안 되고 1개월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1개월이 많아지려면 1개월이 많이 만들어지려면 감마 리노렌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감마 리노렌산 섭취하면 1개월이 많아지니까 아토피 피부염 상태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논문입니다. 네. 사실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그런 어떤 보조적 치료로서 이 GLA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면역과 관련돼서 아토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토피나 알러지 치료에 보조적인 치료법으로 사용되는 영양소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가 뭐냐면 감마 리놀렌산과 비타민 D와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3가지입니다. 3가지 보조적 치료로서 사용되고 있다. 근데 아토피나 알러지 우리가 면역 계통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대의학에서 정확한 그런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또 원인도 워낙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대의학계에서. 그래서 보조적인 치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은 주변에 우리 고객분들의 아이가 아토피나 알러지가 있는데 그럼 뭐 GLA나 비타민 D나 프로바이오틱스를 우리가 추천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조적 치료라고 해서 사용해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사용했다고 해서 그 상태가 개선됐다라고 100% 확신할 수 없다. 일단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그 담당 의사의 추천에 따라서 보조적인 그런 영양 성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은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에 들어있는 플라보놀 배당체가
기억력,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징코 M 플러스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잎 추출물은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뇌에서의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그러면 두뇌 건강하고도 연결이 돼서 기억하시기 쉽겠죠? 앞에서 오메가3 지방산과 감마 리놀렌산은 일반적인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고, 은행잎 추출물은 뇌에서의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은행잎 추출물은 뇌에서의 혈행 개선 플러스 뇌에서의 항산화, 항염증 작용, 산화를 억제하고 염증을 방어하는 그러한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경세포, 뇌신경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뇌에서의 혈행 개선,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음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데 특별히 이제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체내에서는 단백질이 대사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단백질 섭취하니까. 그러니까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메티오닌에서 시스테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부산물이 많이 생겨요. 이 호모시스테인은 나이가 연령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호모시스테인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호모시스테인이 혈관 중에 많이 존재하게 되면은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혈액 흐름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혈행이 잘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은 계속 나이가 들면 증가한다. 그리고 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해 주는 그러한 그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이라는 것입니다. 비타민 B, 엽산과 비타민 B6과 비타민 B12 이렇게 세 가지 비타민 B군은 아미노산 대사 과정 중에서 체내에 축적되는 호모시스테인을 바꿔준다. 혈행에 방해를 하지 않는, 혈행을 방해하지 않는 시스테인으로 전환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B군도 혈행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성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 B,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소 필요하신 분께는 비타민 B군도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혈액 검사에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아주 높게 나왔다 그러면 비타민 B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비타민 E죠. 비타민 E는 토코페롤입니다. 토코페롤이라고 부르죠. 토코페롤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혈관에는 LDL 콜레스테롤이 있거든요.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LDL 콜레스테롤이 이제 많으면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산화가 되면은 LDL 콜레스테롤이 이제 혈관벽에 침착을 하고 혈관을 손상시키고 플라크를, 그 덩어리 같은 거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게 좋다.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아줘야 되는데 이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하죠. 항산화. 그 항산화 영양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타민 C도 있고, 비타민 E도 있고, 코엔자임 Q10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LDL 콜레스테롤은 지방이잖아요. 그 지용성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한 거죠. 지용성 항산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E라는 것입니다. 토코페롤. 비타민 E. 그래서 비타민 E가 혈관에서 LDL의 산화를 억제해서 혈관을 막는 것을 예방한다. 혈행 개선에 필요하다. 비타민 E도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도 있고 L-아르기닌도 있고 식물 영양소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식물 영양소, 코엔자임 Q10, 아연, 셀렌 같은 미네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다양한 그런 영양소 있지만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 그다음 미네랄, 아연과 셀레늄, 식물 영양소, 코엔자임 Q10, 그다음에 필수 아미노산 이 정도는 혈행 개선에 기본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지금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로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혈중 중성지방 개선, 혈행 개선, 아까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기능성이 있었죠? 두뇌 건강, 그 다음에 건조한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기능성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오메가3 지방산에 다양한 기능성이 있습니다. 심혈관계 지금 보시면 심혈관계 건강, 두뇌 건강, 그다음에 피부 항노화, 면역 조절, 그다음에 대사 및 체중 조절, 대사 및 체중 조절 보면 인슐린 감수성 개선, 체지방 감소 보조, 기타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의 기능성을 기억을 딱 하실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혈행 개선, 혈중 중성지방, 두뇌 눈 건강, 또 하나 두 가지만 더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염증과 근육입니다. 염증과 근육, 염증. 우리 몸에 현대인들은 만성 염증이 다 만연화되어 있어요. 그 염증이 없으신 분들은 없거든요. 염증이 이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만성 염증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염증을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건강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 오메가3가 바로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염증, 근육은 무슨 관계가 있지? 네, 근육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근육의 대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염증과 근육에도 필요한 영양소가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점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혈압 조절에 대해 살펴볼까요? 네, 수축혈압, 이완기혈압이 있죠. 혈압이 이제 동맥 혈관 벽에 대해서 이제 혈액의 압력을 혈압이라고 하죠. 그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를 살펴볼게요. 이제 현대인들의 혈압이 고혈압 환자들이 아주 많아요. 혈압이 왜 이렇게 상승을 해서 고혈압이 되는지 그 원인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원인이 워낙 다양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혈압이 높아지게 하는 원인이 아주 다양한데 너무나 다양하지만 이제 우리가 혈압약이 있잖아요. 고혈압 환자들 혈압약을 드시잖아요. 그 혈압약을 드실 때 어떤 종류의 혈압약이 있는지를 알면요. 왜 혈압이 올라가는지 거꾸로 유추할 수가 있겠죠. 살펴보면 네. 일단 이런 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뇨제, 나트륨을 많이 먹으니까 이 나트륨을 희석시키는 그러한 약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트륨을 희석시키는 약품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혈압을 상승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나트륨의 과잉 섭취가 혈압을 상승시키는 원인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심장이 만약에 너무 강하게 수축을 하면은 혈액을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이렇게 분출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혈관 벽이 받는 압력이 커집니다. 이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베타 차단제라는 약물을 투여하는데 이거는 심장의 강한 수축을 약간 줄여주는 그러한 혈압약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동맥이 수축하면 동맥은 피를 나가게 하는 그런 혈관이잖아요. 동맥이 수축하면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동맥의 수축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이 알파 차단제. 그다음에 신장에서 이제 혈압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이 신장과 간과 폐가 다 연결되어 있는 혈압 조절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인데 이 이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신장에서의 이런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가지고 혈압을 낮추는 그런 약제도 있고 에이스 차단제 그다음에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혈압이 높은 분들의 동맥세포에 칼슘을 공급받으면 혈압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차단제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거꾸로 유추해 보면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기전으로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기전들에 관련된 그런 영양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죠. 지금 보시면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만도 20가지가 넘게 있죠. 이러한 성분들이 다 지금 현재 건강기능식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예요. 그럼 혈압과 관련돼서 그럼 개별 인정형과 또 어떤 기능성 원료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고시형 원료는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원료라고 말씀드렸죠. 고시형 원료는 혈압과 관련돼서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시형 원료는 코엔자임 퓨텐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개별 인정형 원료예요. 코엔자임 퓨텐이 이제 고시형 원료로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능성 성분입니다.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있는데 산화질소라는 물질은 혈관 벽에 존재합니다. 혈관 그 근육에 존재하는데 산화질소가 활성화되면은 혈관 근육이 이완되면서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당연히 혈압은 낮아지겠죠.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메커니즘 통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양 성분이 바로 코엔자임 Q1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구시형 원료는 딱 한 가지, 나머지는 다 개별 인정형. 그런데 우리가 이 다른 또 이렇게 인정받은 혈압 관련해서 인정받은 원료는 코엔자임 Q10 한 가지인데 사실은 학술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그런 원료들이 개별 인정형 원료로서 너무나 많은 원료들이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칼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그네슘, 지금 보시면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러한 비타민 미네랄들이 이 혈압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도 혈압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네, 이걸 다 일일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비타민 미네랄이 그냥 기본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L아르기닌, 타우린과 같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유사 물질들, 그다음에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 네, 오메가3 지방산 아까 앞에서 혈중 중성지방 개선, 혈행 개선이잖아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은 없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 섭취했을 때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레산과 같은 그런 지방산들, 식이섬유, 그러니까 아미노산, 지방산, 식이섬유, 또 카테킨, 또 알리신과 같은 식물 영양소, 네. 이런 것도 식물 영양소, 기타 영양소들이 혈압과 관련해서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고시형 원료, 개별 인정형 원료 많은데 고시형 원료는 하나, 코엔자임 Q10이지만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는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지방산, 식이섬유, 필수 아미노산, 식물 영양소 등이 혈압의 조절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혈중 중성지방 개선. 혈중 중성지방 체내에 이제 많이 쌓이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대사증후군,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혈중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LDL 콜레스테롤 생성이 높아지고요. H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집니다.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은 낮아야 되고 HDL 콜레스테롤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혈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동맥경화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중성지방, 우리 체내에 존재하는 중성지방은 타입이 또 다르죠. 혈중 중성지방도 있고요. 또 하나 그냥 체내에 중성지방이 있어요. 그 체내 중성지방 어디 지방 조직에 쌓여 있겠죠. 비만의 원인이 되는 그 중성지방을 해결할 수 있는 영양소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심혈관계 건강과 관련해서 혈액 중에 중성지방을 개선하는 그러한 기능성이다라는 점. 여기서 이제 EPA 및 DHA 함유 유지, 그다음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이렇게 두 가지만 고시형 원료로 혈중 중성지방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그렇지만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옆에 비타민 미네랄도 있죠. 필수 지방산, 코엔자임 Q10, 식물성 스테롤, 그다음에 식이섬유나 식물 영양소, 아미노산 단백질 공통적으로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조절하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성 가지고 있고 비타민 미네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은 거의 이런 심혈관계 건강 관련해서는 비타민 미네랄이 다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C와 심혈관 건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비타민 C의 기능성을 잘 정리해 놓은 그런 학술 자료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비타민 C의 영양소의 기능성 세 가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만 우리 그 법에서는 허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결합 조직. 두 번째는 철분 흡수.
세 번째는 유해산소를 줄일 수 있다. 항산화 기능. 세 가지잖아요. 결합 조직, 철분 흡수.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결합 조직 형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비타민 C의 기능성,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콜라겐 합성. 결합 조직, 콜라겐이 모든 우리 몸의 단백질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근육, 인대, 힘줄, 모든 신체 기관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콜라겐인데 이 콜라겐 합성할 때 비타민 C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결합 조직의 그 형성에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철분 흡수에 필요하다라는 것은 철분이 흡수가 잘 안 되는데 비타민 C가 철분을 흡수가 잘 된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에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항산화 영양소니까 유해산소를 줄이고 산화를 억제한다 이런 기능성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인정된 기능성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했는데 근육이 잘 안 생긴다. 이거 뭘까요? 근육이 잘 안 생긴다. 비타민 C가 부족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해서. 그리고 빈혈이 생겼다. 빈혈이 생겼는데 빈혈이 생겼으면 철분이 부족해서 또 빈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철분이 부족했을 때만이 아니라 비타민 C가 부족했을 때에도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 왜? 철분이 흡수가 안 되니까. 철분은 많이 있는데 그걸 비타민 C가 없으면 흡수가 안 돼서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도 비타민 C와 심혈관 건강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비타민 C가 항당뇨나 항고혈당, 당과 당대사에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하고 플라크를 형성하는 것도 막아준다. 플라크는 이제 혈관 안에 생기는 그런 덩어리들을 우리가 플라크라고 하는데 그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심장을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폐 보호, 면역과 관련된 내용, 항염증, 항산화 이런 그 기능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도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정리를 해보자면 비타민 C는 앞에 세 가지 항산화, 그다음에 결합 조직, 철분 흡수 이 세 가지에 면역과 심혈관, 염증 이 세 가지만 더 포함시켜서 기능성을 이렇게까지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안해 드리는 건 비타민 C는 항산화, 결합 조직, 철분 흡수 플러스 면역, 심혈관, 항염증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C도 이렇게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 비타민 D는 어떨까요? 비타민 D는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영양소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비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당뇨의 발생 위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사증후군 하면서 당뇨나 이 비만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사증후군의 핵심이잖아요. 지방대사, 당대사와 관련이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D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인체 내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세포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는 모든 세포가 다 필요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포 분화, 성장, 면역에 관여한다. 세포 분화, 성장. 뭐예요? 성장에 꼭 필요한 그런 비타민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장기에 비타민 D, 칼슘의 대사에 관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뼈의 성장과 관련해서도 비타민이 굉장히 중요하고, 면역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를 면역 비타민을 할 수 있고, 대비해서 참고적으로 면역 미네랄이라고 한다면 아연을 꼽을 수가 있죠. 그래서 비타민 D는 면역 비타민, 그 다음에 아연은 면역 미네랄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D의 잠재적 기능성으로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연구, 면역 기능, 그 다음에 수면질, 소화기관 건강에도 또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건강 분야에 다 이 비타민 D가 관여합니다. 앞에서 비타민 D가 모든 세포에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다양한 그런 건강 관련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타민 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D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혈중 중성지방 조절을 포함해서 이런 대사와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비타민 D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개선,
혈당 조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콜레스테롤 개선에 관련된 그런 영양소를 살펴보면은 콜레스테롤 뭐 현대인들에게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감마 리놀렌산 함유 유지, 그다음 식이섬유, 귀리 식이섬유, 대두 식이섬유, 레시틴, 마늘, 키토산 이렇게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 영양소를 좀 리스트업 했는데 여기 이렇게 리스트업 해놓은 영양소는 제가 뉴트라이스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그런 영양소 위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제품하고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마 릴로엔산 함유 유지, 귀리 식이섬유, 대두 식이섬유, 레시틴, 마늘,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그리고 혈당 조절에 그 옆에는 이제 또 그 외에 다른 학술적인 그런 학술적으로 콜레스테롤 개선에 기능성이 검증된 그러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 만약 콜레스테롤 개선이라고 한다면 오메가3 지방산, 그다음에 뭐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거고요. 그다음에 혈당 조절 밑에 혈당 조절에 관련해서는 귀리 식이섬유와 귀리 식이섬유를 비롯한 다양한 그런 식이섬유들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바나바 잎 추출물, 바나바 잎 추출물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 코르술산이 기능성 성분이고 바나바 잎 추출물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 뭐예요? 주성분이 GLA, 감마리놀렌산, 옆에 이제 크롬, 마그네슘, 아연과 같은 미네랄, 그다음에 식이섬유, 비타민 D, 비타민 B군, 오메가3 지방산, 코엔자임, 큐텐 이런 영양소들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그런 심혈관계 건강과 어떤 당대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의 시너지를 발휘해가지고 이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오늘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혈행 개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 감마리놀렌산, 은행잎 추출물, 플러스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코엔자임 큐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서는 코엔자임 큐텐 플러스 비타민 미네랄과 식물 영양소, 그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 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필수 아미노산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 혈중 중성지방 관리에 필요한 영양소로서는 오메가3 지방산, 난소화성 말토덱스틴 그리고 플러스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식이섬유, 필수 아미노산 추가로 이렇게 같이 제한할 수 있는 영양소들이 다 비슷해요. 비타민 미네랄 가장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영양소라는 점을 우리가 딱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관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감마리놀렌산, 식이섬유, 레시틴, 마늘, 키토산 플러스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 식물 영양소 똑같죠? 혈당 관리에 필요한 영양소 식이섬유, 바나바잎 추출 플러스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지방산, 식물 영양소, 단백질 단백질에서는 필수 아미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 이렇게 혈당 관리에 필요한 영양소에 단백질이 들어간다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굿모닝 많이 하시잖아요. 굿모닝 하실 단백질 아침에 섭취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현대인들의 그런 혈당 관리에 단백질이 일정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단백질이 지금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리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단백질이 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를 정리를 해볼 건데요. 아침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원인들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침 식사를 안 하시면은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 식사 공복이 지속되어 있잖아요. 그럼 혈당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 아침 식사 안 드시고 나중에 식사 시간이 늦어지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요. 혈당이 아주 낮아져서 탄수화물 갈망 상태, 카브 크레이빙 상태라고 하기도 하는데 탄수화물 갈망 상태가 되면 나도 모르게 더 많은 당분을 원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이. 그러면 많은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고 혈당 스파이크가 오게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혈당이 정상 범위에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지는 상태가 반복적으로 네,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사 시간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실 때에는 공복 상태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식사를 하셔야만 혈당 수치를 정상 범위 내에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혈당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단백질을 더 많이 권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단백질에 근원이 되는 식품이 많은데 우리가 단백질이 꼭 필요하니까 육류나 이런 단백질 근원을 섭취하시면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함된 식사를 하시게 되면 혈당이 적게 상승할 수 있고, 인슐린 분비도 감소되고 지방 축적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혈압이 이제 높으신 분들이 사실 이 내용들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운동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운동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네, 운동을 할 때는 혈압이 상승합니다. 상승하지만 아주 고강도의 운동을 해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만 제외하면 중강도 이상 운동을 하셔가지고 혈압이 약간 올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혈압이 상승하지만 운동을 하고 쉬는 시간이 되면은 원래 처음에 운동하기 전보다 혈압이 약간 떨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운동 후 혈압 강화 효과라고 합니다. 운동 후 혈압 강화 효과. 그래서 운동을 하면 혈압이 운동 전보다 떨어진다. 그래서 고혈압이신 분들은 운동을 자주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요. 운동 강도가 아주 고강도가 아닌 그런 강도의 운동을 자주.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하루에 3번 한다가 아니라 하루에 6번 이렇게 운동 횟수를 늘려서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반복되면 전반적인 혈압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자주 하시는 것을 혈압이 높으신 분들께는 추천을 드린다는 점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식품 안전 나라에 쭉 살펴보시면은 의약품 병용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건 식품 안전 나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성분을 섭취할 때 이 약품과 같이 병행할 때 주의해야 되는 그런 약품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전원 내용들을 살펴보시는데 간단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항생제나 면역 억제제와 병용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시면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이 생균이잖아요. 면역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 면역 억제제랑 같이 병용하시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면역 억제제라는 건 면역을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장기 이식을 받았다. 그러면 면역이 너무 세면요. 다른 장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이럴 때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면역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섭취하면 오히려 이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면역 억제제는 병용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항생제도 역시 어떤 균을 억제하는 게 바로 항생제 약물의 약의 효과인데 프로바이오틱스와 상반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프로바이오틱스가 다른 균을 살리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항생제 약효를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병용하실 때 주의하셔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항생제를 만약에 섭취하시잖아요. 항생제를 복용하시게 되면은 균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 죽을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생제를 섭취하셔서 나쁜 균을 죽였다. 그러면 일정 시간 후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균이 죽으면서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생제 복용하실 때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항생제 복용하신 다음에는 일정 정도 시간 후에 프로바이오틱스 보충하시는 게 좋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방산 관련된 지방산류의 그 영양소를 섭취하실 때에는 항응고제 혹은 당뇨병 약물, 그래서 혈액순환과 관련된 혈액을 묽게 하는 약품과의 섭취는 병행할 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죠. EPA, DHA 그렇고 단말 이노렌산 함유 위주로 그렇고 공액 이노렌산, CLA죠. CLA도 지방산입니다. 지방산이기 때문에 혈액순환, 그 혈액 개선, 혈행 개선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이렇게 혈액순환과 관련된 약품과 병행할 때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코엔자임 Q10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혈액순환, 혈행 개선과 관련된 그런 영양소들이죠. 의약품 병행할 때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약품을 이렇게 복용하실 때, 처방을 할 때 담당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럭 먹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드럭 먹어는 뭐냐면 영양소 해석을 그냥 바로 하자면 영양소 두둑. 우리가 어떤 처방을 받거나 약을 섭취했을 때 영양소가 파괴되는 현상을 드럭 먹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이 이제 복용하게 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면은 체내 코엔자임 Q10이 거의 반 이상이 감소한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코엔자임 Q10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혈압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코엔자임 Q10의 기능성 혈압도 있지만 어떤 에너지 대사와도 관련이 있고 코엔자임 Q10은 항산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는 신체 기관에 코엔자임 Q10 농도가 아주 높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코엔자임 Q10 농도가 높은 조직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고 사용하는 조직이에요. 그럼 코엔자임 Q10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심장이에요. 심장, 그 다음에 뭐 콩팥, 폐, 간 이런 데가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높아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혈증 때문에 스타틴 계열의 약을 복용하실 경우에는 코엔자임 Q10가 같이 떨어집니다. 왜? 왜냐하면 이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려고 우리가 스타틴 계열 약을 복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체내에서 코엔자임 Q10이 생기게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콜레스테롤하고 코엔자임 Q10이 만들어지는 경로가 똑같거든요. 중간에서 쭉 같이 나오다가 이게 나중에 콜레스테롤이 되기도 하고 코엔자임 Q10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스타틴 계열의 약을 여기 딱 섭취하게 되면은 이 중간 첫 번째 단계에서 이 과정을 다 중단시키게 되면 콜레스테롤도 안 생기지만 코엔자임 Q10도 안 생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조절하기 위해서 스타틴 계열 약물을 투여할 경우,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는 코엔자임 Q10 합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을 보충해야 된다. 이거 아마 스타틴 계열 약물을 처방 받으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가 이렇게 제안을 할 겁니다. 코엔자임 Q10을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알아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약물 복용으로 하는 영양소 감소 현상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복용하는 그런 약물에 의해서 영양소가 결핍되기 쉬운 그런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산 억제제, 그다음 이뇨제, 우리가 좀 많이 평소에 섭취를 할 수 있는, 복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 있잖아요. 경구피임약, 항생제,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 항고혈압제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진다. 지금 일일이 뭐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를 1대1로 매치시켜서 기억하실 필요는 없죠. 네. 이렇게 다 기억하시는 것도 좀 어렵고, 보시면 바로 비타민 미네랄들이 대부분 다 고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종류에 따라서 비타민 미네랄이 고갈될 수 있으니까 약을 처방 받으시거나 복용하실 경우에는 비타민 미네랄을 가능하면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압 관련해서 식이 조절도 하고 운동 등을 같이 하는데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일단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뭐 혈당 관련해서도 나는 음식도 잘 조절하고 운동도 많이 하는데 혈당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수면 부족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혈당을 높입니다. 혈압도 높이지만 스트레스는 혈당도 높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혈압과 혈당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야. 근데 혈압이 안 떨어지고 혈당이 안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스트레스 호르몬 어디서 만들어져요? 부신에서 만들어지죠. 부신이 제대로 기능 못한다는 거예요. 부신에 문제가 있으면 혈압과 혈당이 안 떨어진다. 혈압, 혈당이 부신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나는 뭘 해도 즐거운 사람이야.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혈당과 혈압이 안 떨어진다면 부신에 문제가 있다. 그럼 부신을 정상화시켜야 되겠죠. 네, 부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다음 시간 또 하겠지만 스트레스 관련된 내용 할 때 다루겠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영양 관리 관점에서 본다면 이 4가지 영양소가 가장 중요하다. 부신의 건강 관련해서 비타민 C와 비타민 B5, 판토텐산, 그리고 아연과 마그네슘. 4가지 비타민 C, 비타민 B5, 판토텐산, 아연과 마그네슘. 그 다음에 신체적 요인,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혈압이 잘 안 떨어집니다. 인슐린 저항성 가지고 있으면 당이 잘 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당도 안 떨어지지만 혈압도 안 떨어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도 혈압도 안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니까 혹은 내가 당이 높으니까 당만 조절하면 되겠지. 당만 조심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흰쌀밥을 안 드시거나 설탕도 좀 줄이시고 이렇게 당을 조절하시는데 많이 노력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데 내가 모르는 그런 당이 높아지는 원인이 또 있어. 뭐냐면 당독소라는 거예요. 당독소는 뭐냐면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 체내에 어떤 열을 가한 단백질과 당 성분이 결합되면 당 독소가 돼요. 그러면 굉장히 그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가 되고 당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당독소를 줄여야 되는데 당독소의 원인이 되는 성분이 뭐냐면 당분뿐만이 아니라 열을 가한 지방과 단백질이 당독소의 발생 원인이거든요. 열을 가한 지방과 단백질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독소가 안 생깁니다. 열을 가한 지방과 단백질 대표적인 식품이 어떤 거예요? 열을 가한 지방과 단백질 육류, 그죠? 육류, 붉은색 고기, 그다음에 우리 야식으로 주로 많이 드시는 치킨, 치맥, 네, 이거 다 당독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이게 다 당독소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걸 줄이지 않으면 혈당 떨어지지 않고 혈압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혈압이 안 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2차성 고혈압, 네, 다른 질환에 의해서 혈압이 올라갔을 때 이 질환이 해결되지 않으면 혈압이 안 떨어질 수 있고요. 음주하시는 분들은 음주 후에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음주 후에 하루 이틀간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고혈압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원인들을 제거하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혈압 때문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걱정인데 저혈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혈압이 너무 낮아서. 네. 저혈압 건강관리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혈압일 경우에 이제 건강관리 방법, 도움이 되는 건강관리 방법은 식사를 좀 소량씩 자주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은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고 다른 쪽에 혈액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혈압이 더 낮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나트륨 섭취. 나트륨 많이 섭취하시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혈압일 경우에는 적당량의 나트륨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나트륨이 많이 섭취가 되고 수분이 같이 흡수가 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혈압 건강 관리 위해서 운동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꾸준하게 진행해 주시고, 이게 기립성 저혈압이 많거든요. 사실 저혈압이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립성 저혈압이 대부분이에요. 자세가 갑자기 누워있다가 일어나셨을 때, 앉아있다 일어나셨을 때 혈압이 낮아지면서 어지럼증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급작스러운 자세의 변화 피하기, 그다음에 다리 꼬고 앉지 않기. 다리 꼬면 혈액순환 방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심하신 경우에는 하체에서 이제 혈액의 압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압박 스타킹을 사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피해 주시고, 그렇게 식사, 운동 병행하시고 이러한 생활습관 개선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 저혈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는 단백질. 단백질은 혈액을 구성하고 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양 불균형, 영양이 부족하면은 또 혈압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드시라는 게 핵심이에요, 저혈압은.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2와 엽산, 빈혈성 저혈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중요합니다. 철분은 혈액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하면은 저혈압, 빈혈의 경우에는 저혈압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분도 충분하게 섭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칼륨과 마그네슘도 잘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영양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저혈압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느낌이 자주 듭니다. 수족 냉증이 심합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손발이 차가운 느낌이 자주 드는 원인에는 심혈관 혈액순환 관련, 저혈압, 심부전, 부정맥, 말초혈액 순환 저하, 이런 부분들이 다 심혈관 혈액순환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손발이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쭉 다뤄왔던 어떤 혈행 개선이라든가 이런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습관 개선, 영양소의 섭취가 손발의 차가운 느낌의 원인이 되는 그 혈액순환 관련된 원인의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분비 및 대사 관련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당뇨병이나 빈혈이 손발 차가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신진 대사가 느려지고 체온이 떨어지고, 냉감, 전신 냉감과 함께 손발이 차가워지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건강 위해서는 아연과 셀레늄을 권장하고요. 당뇨병, 아까 혈당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빈혈, 철분이나 비타민 C 잘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율신경계 관련해서는 신경기능 이상이 생기면, 그러니까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순환과 신경기능 두 가지거든요. 손발이 차가워지는 원인은,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있을 때에는 또 역시 손발에 냉감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만성 스트레스, 또 영양결핍, 특히 비타민 B12, 철분, 마그네슘 등의 결핍은 혈액순환과 신경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약물 부작용, 1번 아메. 일부 혈압약이나 편두통약, 아까 차단해드린 혈관 수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손발이 차가운 느낌이 되는 부분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손발 차가운 부분에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등등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체온을 유지하는 습관, 옷을 좀 두텁게 입으시거나, 수면 주무실 때 양말을 좀 신고 주무신다거나, 아니면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신다거나,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고요. 영양소 관련해서 철분,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메가3 지방산, 혈행 건강, 혈관 건강 개선을 위해서 섭취하시길 권장하고, 비타민 C나 비타민 E 역시 혈액순환과 관련된 심혈관계 건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갑상선 건강, 아연과 셀레늄 말씀드렸죠. 아연과 셀레늄을 충분히 잘 보충하셔가지고 이런 영양 관리를 통해서 손발이 차가운 느낌을 개선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정맥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경우가 이제 부정맥이고, 이제 부정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마그네슘, 심장 근육 수축과 이완에 관련된 영양소가 마그네슘이고요.
그다음에 칼륨. 칼륨은 예쁘다. 심장 정기적 신호 전달에 필수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 칼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보충하실 필요는 없지만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식품들을 통해서 보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천식품 바나나, 감자, 고구마, 토마토, 오렌지, 시금치, 콩류 등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도 네, 부정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 중에 하나로 추천이 됩니다. 또 비타민 D, 항염, 그다음에 혈관 내피 기능 개선에 필요하고요. 또 혈압 관련 시스템인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조절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 심장 건강과 관련해서 심장에서 에너지 대사, 또 심장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이 중요하다. 에너지 대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항산화 기능, 심장 근육세포의 항산화, 내피 기능 개선, 이런 전반적인 역할을 통해서 심근 에너지 대사 안정화를 통한 심장의 기저리듬 안정에 기여가 가능합니다. 코엔자임 Q10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조절 방법, HDL 콜레스테롤.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은 조절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H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낮으면 안 되는데 HDL 콜레스테롤 높이는 방법은 심혈관계 건강 관리 전반적으로 이 HDL 콜레스테롤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들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 그다음에 항산화 물질, 이런 물질들 잘 섭취해 주시면 HDL 콜레스테롤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높으면 좋다. 운동과 영양 관리 잘 하셔야 되고 필요한데, HDL 수치가 너무 높아서 줄여야 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HDL은 높으면 좋은 겁니다. 근데 너무 높다. 너무 높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특별하게 아주 드문 경우로 너무 높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 원인이 뭐냐면 다른 질병 때문에, 다른 유전 질환 때문에 HDL 높아진 거예요. 이 경우에도 HDL을 낮추는 그런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HDL 낮추는 치료하지 않고 이 HDL을 높인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HDL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월 달에 진행했던 그 1강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이제 질문하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볼게요. 고지혈 33세 남자분인데 고지혈 약을 섭취하시는데 유전이라 고칠 수 없다는데 그 말이 맞을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유전적으로 지단백 분해 효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방 분해 효소, 예를 쉽게 얘기해서 지방 분해 효소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지방이 잘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중에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고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 유전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 고지혈증 약을 계속 섭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고지혈증 약들은 다 부작용이 적고 오히려 이렇게 혈관이나 심장 상태를 정기적으로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심혈관계의 건강 상태를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에게 간말 인원에 도움이 될까요? 피부가 너무 건조합니다. 네,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간말 이노렌산 포함해서 비타민 D와 프로바이오틱스는 치료의 중심이 아니라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각각의 증상에 따라서, 그 원인에 따라서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직접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영양소를 적용을 했을 때 다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점, 보조 치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침 빈속에, 아마 굿모닝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아침 빈속에 단백질 쉐이커를 드시면은 신장에 무리를 주나요? 단백질 쉐이커,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할 때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시는 것은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양이 아니라면 보통 단위 체중당 1.2에서 1.5, 이 정도, 1.2g에서 1.5g 정도는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2g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많은 양인데 그렇게 섭취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신장에 무리를 준다라고 볼 수는 없고 아침에 빈속에 섭취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신장이 안 좋으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나 신장 같은 경우에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 신체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기 때문에 간과 신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간과 신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오히려 더 권장하고 간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 간과 신장에 질환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단백질을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대사가 간, 신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노화에 떨어진다는 건 코엔자임 Q10의 감소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까? 코엔자임 Q10이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나 활동을 많이 하는 신체 기관에는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세포에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이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거든요. 심장 세포에도 그렇고 간 세포에도 그렇고 미토콘드리아 아주 많아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 대사에 관련된 그런 영양소가 코엔자임 Q1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엔자임 Q10이 감소하는 이유는 미토콘드리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미토콘드리아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코엔자임 Q10이 보충을 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를 감소하는 것을 좀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미토콘드리아의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이. 만약에 저라면 심혈관 건강, 심장 건강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코엔자임 Q10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아토피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구조적 치료로 말씀을 드렸고요. 면역 균형에 관련돼서는 비타민과 미네랄,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D. 네. 아까 이제 비타민 D, 프로바이오틱, 간말 이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항산화 영양소. 네. 이런 영양소들도 같이 단백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면역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거든요. 단백질은.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가 6이 나왔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인스턴트도 안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이 조절 잘 하시고 6.0에서 안 떨어진다. 당화혈색소는 5.7 미만이 정상이고 5에서 5.7에서 6.4면은 당뇨 전 단계, 6.5 이상이면 당뇨로 판단하게 되는데 6이니까 지금 당뇨 전 단계에 있잖아요. 근데 운동을 해도 잘 떨어지지 않는다. 원인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분 관리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 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부신 기능이 떨어졌을 때, 부신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이때에도 당이 잘 안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주무시면 수면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하시고 전반적인 그런 건강관리를 하셔야만 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준비된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Q&A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 대답을 드리고 오늘 다 대답을 못 드리면 다음 주에 쭉 정리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탈취 효과를 사실은 잘 몰랐는데요. 너무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너무 갑자기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신 다음에 약간 평소와 다른 그런 약간 불편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섭취하지 않던 영양소를 섭취하시면요, 우리 몸은 일시적으로 너무 새로운 성분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약간 평소에 안 섭취하던 영양소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과잉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시적인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양소 안 드시던 영양소 섭취하실 때에는 권장량이 하루에 권장량보다는
양을 줄이셔서 적은 양부터 섭취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불편한 그 현상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양을 조금씩 늘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예, 그 영양소 섭취하실 때 식간에,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면서 중간에 영양소 섭취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이 이 영양소 대사에 도움이 되고 또 이런 불편한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3를 드시면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시고 뭐 속이 메스껍다거나 또 코엔자임 큐텐 드시면은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있으시거나 이런 경우에도 천천히 드시면 되고요. 코엔자임 큐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혈관을 확장하잖아요. 혈관을 확장하면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머리로 가야 되는 혈압이 낮아졌으니까 잘 못 간다. 잘 전달 안 돼. 그러면 이제 약간 어지럼증을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되고요. 감마 GPT 수치가 높아. 감마 GPT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간과 관련된 그러한 수치이거든요. 그 간 기능과 관련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 감마 GTP입니다. 그러니까 GOT GPT가 있고 감마 GTP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헷갈릴 텐데 GOT GPT는 간이 만약에 간세포가 파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들어있던 간 효소가 혈액중으로 다 흘러나오겠죠? 그러면 그 수치가 높아지는 게 GOT GPT예요. GOT GPT가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간세포가 파괴됐다. 그러면 간세포가 파괴됐으니 간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죠. 간 건강 관리 해야 되는 게 이제 GOT GPT고, 감마 GTP는 뭐냐면, 이게 감마 GTP는 이 담낭이나 담도 쪽에 있는 그런 건데, 얘네들이 너무나 많이 일을 하고 있다. 무리가 되고 있다. 감마 GTP는 이거는 이 간세포나 담낭 담도에 있는 게 너무나 많은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일을 하면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효소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너무 혹사를 받고 있다. 왜 혹사를 받고 있냐? 얘네들이 아직 간세포가 파괴는 안 됐는데 술을 너무 많이 드신다거나 아니면 뭐 몸에 좋다는 거 막 여러 가지 막 드신다거나 아니면 영양소 뭐가 있어요? 우리 건강기능식품을 다 좋다고 하니까 막 5개, 6개, 7개, 8개 막 드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양소의 영양성분 다 간에 대사가 되겠죠? 그러면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많이 분비가 돼서 혹사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거, 감마 GTP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 간을 좀 쉬게 해야 돼. 술을 좀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건강기능식품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감마 GTP가 올라가는 경우가 근육세포에 감마 GTP가 있어요. 그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얘네들이 근육세포가 파괴가 돼서 거기서 감마 GTP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너무 많이 운동하시면은 운동 부작용도 있거든요. 횡문근 융해증 이런 게 있어요. 횡문근 융해증, 가로무늬근이 다 파괴가 돼. 운동을 너무 그냥 죽기 살기로 하니까 이게 근육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감마 GTP가 나와요. 그럼 높아지겠죠. 이것도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마 GTP가 높아졌을 때는 간을 좀 혹사시키는 거를, 간을 좀 휴식을 취하게 하고, 너무 혹시 내가 과잉으로 운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과잉으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내 몸 신체 어느 부위가 지금 과잉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잘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됐고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 답변을 못 해드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직원들께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답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요 채팅방에다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네, 오늘 멋진 강의 보여주신 하승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엄지척 부탁드립니다. 네, 의장님도 오늘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 오늘 거의 1,300분 정도 함께 해주셨어요. 이 평일날 오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주셨던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리더님들께서 비즈니스를 하실 때 건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님들의 노고와 이런 노력의 과정이 대단하시다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카카오톡 알림을 못 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카카오톡 알림은 신청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아미 채널을 신청을 해주셔야지 알림이 갑니다. 저희가 아무리 보내도 채널 추가를 안 해주신 분들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채널 추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 그 강의실에서 한꺼번에 같이 들으시는 리더님들도 계셨어요. 김봉아 리더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직 혹시라도 저희 강의 신청을 못 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이번 한 번만 내일까지 CS나 혹은 BC분들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다 반영해서 선물 드릴 때 반영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언제까지요? 내일까지. 그러면 오늘 바로 끝나면 바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월 1주차 건강영양 아카데미 진행을 했는데요. 리더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같은 시간 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